네, 오늘 공부 시작할게요. 날씨 추운데 멀리서도 오셨는데 오늘 두 가지 할 거예요. 하나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검은고 갑을 쏘아라는 거 하고, 하나는 연호랑 세원여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할 텐데, 검은고 갑을 쏘아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우리가 그 신라 불교하고 신라 고유의 풍류도 하고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또 정치적 상황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전통 신앙이 불교 승려의 부정을 예언하고 있어서 보면 무교의 의식이 훨씬 더 우월한, 천신의 의식이 훨씬 더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관념이 여기에 표현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신라 21대 비처왕, 일명 소지왕이라고도 하는데, 비처왕이 10년에 천정천에 행차했는데 이때 까마귀하고 지가 와서 울면서 사람의 말로 말하기를 지가 말하길 이 까마귀가 가는 곳을 찾아가시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기사를 시켜서 까마귀를 쫓게 했는데, 기사가 남쪽 피촌에 이르렀던 멧돼지 두 마리가 싸우는 걸 보고 구경을 하다가 결국은 까마귀가 어디로 갔는지 잃어버렸어요. 그때 어떤 한 할아버지가 못 속에서 나와서 편지를 바쳤는데, 그 겉봉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이 편지를 뜯어보면 두 사람이 죽고 뜯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을 것이다 라고 이제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가져다가 왕에게 바쳤더니 왕이 두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죽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일관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두 사람이란 일반 사람이고 한 사람은 바로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뜯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뜯어보니까 검은고 갑을 쏘아라고 쓰여 있어서 왕이 궁으로 가서 검은고 갑, 검은고를 담아놓는 갑을 쏘았더니 내전에 분수승하고 궁주가 몰래 간통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서 두 사람을 이제 죽였는데, 이로부터 나라 풍속이 정월, 해일, 또 자일, 또 5일에는 모든 일을 조심하고 함부로 움직이지 않고, 16일에는 까마귀 제삿날이라고 해서 오기일이라고 해서 찰밥 제사를 지냈는데 지금까지도 행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결국 이게 뭐냐 하면 결국 우리가 그 정월 대보름날 찰밥 먹는 그런 풍속이 여기서 생겼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뭐 경주 사람들 너무나 잘 아는 동남산에 가면 지금도 서출지가 있고 그 연꽃밭이 참 좋았었는데 요새는 연꽃이 다 죽은 것 같아요. 그죠? 다시 좋아졌어요. 예. 여기 이효당이라고 해가지고 조선시대에 지은 정자가 하나 있고, 거기 가면 이게 열어보면 두 사람이 죽고 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는다 하는 내용을 그 앞에다가 몰라요. 누구 쓰? 옛날 백상송 시장 백상송 시장에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설화를 보면 재밌는 게 뭐냐 하면 멧돼지도 나오고 까마귀도 나오고 쥐도 나오고 하는데, 이게 보면 다 사람하고 감통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주고받는 거로 돼 있는데, 이런 건 사실은 샤먼 의식에서 충분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제가 예전에 그 오대산에서 보살님을 한번 만났었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렇게 밭일을 하고 있으면 꿩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말을 붙인대요. 그러면 마음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얘도 꿩도 뭐라 한다는 거야. 근데 그게 소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직접 내가 들은 적도 있거든요. 그게 샤먼 의식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무당 의식에서는. 그래서 이런 짐승들이 여기서는 그 샤먼의 조력자로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 분수승하고 이제 궁주하고 간통을 하는 게 지금 드러났는데, 이 분수승이 내전에 있었다고, 내전 불당에 있었다고 하는 걸 치면 이미 소지왕 때도 불교가 들어와서 궁궐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전각이 있었다는 걸 말하는데, 실제로 그 삼국이 불교를 수용하는 과정을 보면 고구려는 372년에 들어오거든요.
백제는 384년. 신라는 지금 뭐 미추왕 때, 내물왕 때, 또 소지왕 때 이런 설들이 있는데 보면 신라 법흥왕 14년이 돼서 공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공인 과정에 보면 두 나라하고 한 150년 정도 차이가 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150년 차이가 나는 게 이걸 뭐냐면 멧돼지와 까마귀지 이것을 무당, 샤먼의 심부름을 맡는 보조령으로 생각한다. 왜냐면 샤먼들은 이 짐승들하고 감통을 해가지고 마음을 소통하는 것처럼 인식을 해요. 감통인데 잘못 들으면 이상한. 간통이 아니고 감통을 하는데 고구려 같은 경우는 소스림왕 2년 372년에 전진왕 부견이 보낸 삼은 순도가 불상하고 경문을 가지고 들어왔고 그 다음 2년 뒤에는 동진에서 온 아도 화상이 들어와서 불교를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372년에 불교를 받아들이고 372년에 태학을 세워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고구려는 372년 이때 벌써 불교도 수입하고 유교도 수입해서 교육기관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문이라는 건 성녀라고 예, 성녀를 사문이라고도 하죠. 백제 같은 경우는 침류왕 원년 384년에 동진에서 온 인도 스님 마라난타가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불교가 수용이 되고 이때 벌써 왕이 마라난타가 들어왔을 때 정중히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듬해 2월에 왕실에서는 한산주에 절을 짓고 10명을 출가를 시킬 정도로 국가에서 빨리 수용을 해서 공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라 같은 경우는 미추왕 때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고 눌지왕 때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고 비처왕 때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고 법흥왕 14년에 공인된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공인은 지금 527년이 돼서야 나오는데 보면 아도 화상하고 묵호자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학계에서는 눌지왕 때 들어온 거로 공인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주류. 사문 묵호자 그러면 스님이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묵호자라고 할 때도 보면 얼굴이 검은 호인이라는 거예요. 묵호자라는 건. 아도라는 것도 머리 깎은 사람.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인 그 인명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냥 아도나 묵호자가 그냥 머리 깎은 외국인 승려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정 인물이 아니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보면 삼국유사 아도기라조에 보면 미추왕 2년에 아도가 불교를 전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이때는 벌써 263년이라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고구려가 372년이고 백제가 384년인데 신라가 263년에 불교가 들어오긴 힘들거든요. 정황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거는 가능성이 적고 삼국 4기에 보면 눌지왕 때 묵호자가 일선군으로 와서 모래네 집에 머물고 뭘 전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또 아도 비처왕 때 아도 화상이 시저 3명과 함께 신라에 들어와서 모래네 집에 머물렀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추왕설, 눌지왕설, 비처왕, 소지왕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눌지왕 때쯤이면 서라벌에도 불교가 이제 신라에도 불교가 들어왔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죠. 학자들이 대부분. 그러면 신라는 고구려 백제보다 150년 정도 공인이 늦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공간적으로 대륙과 단절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고구려 백제는 이쪽하고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이쪽 동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막혀 있어서 늦었다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신라 정치 문화 중에 화백제도라고 해서 귀족회의에 의해 가지고 정치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유지되면서 중앙 집권화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신라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 정체성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를 가장 크게 봐야 돼요. 신라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정체성이 저항을 했던 거예요. 가장 큰 원인은. 그건 쭉 상황을 살펴보면 더 잘 알 수가 있는데,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인 남동신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라 불교는 고구려를 통해서 들어와요. 다 아도나 무코자가 다 고구려 출신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고구려를 통해서 왕실에까지 들어왔는데, 이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서 승려들을 탄압했다는 게 지금 관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불교를 전해준 사람들이 무코자, 아두, 정발, 멸구자 이런 게 기록이 나오는데, 고구려에서 온 초전 승려들이 신라 지배층에 의해서 피살되거나 까닭 없이 종적을 감춘 거로 기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신라로 들어왔던 초기 승려들은 죽거나 어딘가로 사라졌다는 거죠. 기록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것도 그러한 원인을 어떻게 찾냐 하면, 외래 문화인 불교에 대한 신라 사회의 거부감이 상당히 거셌을 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같은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라 왕실의 태도가 갑자기 나빠진 원인이 뭐냐고 질문을 했을 때, 하나는 국제 정세가 급변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 광개토대왕 이때는 요동에 있으면서 이쪽 서쪽으로 국가가 자꾸 진출하는 상황이었는데, 장수왕이 평양으로 들어오면서 남진 정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장수왕이 천도를 해서 남진 정책을 쓰니까 신라 입장에서도 방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고구려 성녀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다음 또 똑같은 소리를 하죠. 불교와 기왕의 이념체계인 무교 샤머니즘 사이에 사상 갈등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인들이 그때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정체성이라는 게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북유도거든요. 이걸 뭐 무교라고도 하고 선교라고도 하고 신불교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고 하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뭐냐 하면 북유도가 하늘과 자연과 생명계가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으면 상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북유도의 하위 개념들이 산악신앙, 용신신앙 이게 다 사실은 큰 틀에서 북유도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특히 하늘의 중심에 있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사상이 신라인들의 사상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검은고 갑을 쏘아라를 보면 불교 공인 이전에 불교 전례가 되어 있고 북유도와 갈등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상으로 보면 정월 대보름에 찰밥을 먹게 된 풍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결국은 전통신앙하고 불교 갈등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공인된 법흥왕 14년보다 40년 전에 이미 승려가 내전에서 활동할 수 있었다는 것은, 초기에는 왕들이 이미 불교를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무랑 때 들어와서 그 다음에 소지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불교가 이때 들어와서 왕실에도 이미 불교의 승려들이 활동하고 있었던. 이게 분수승이라는 게 뭐냐면 향을 사르면서 기도하는 승려다, 이래서 분수승이라고 하거든요. 이 설화에 대한 견해들, 학자들의 견해인데, 남동신 교수 같은 경우는 소지왕대에 들어서면서 고구려 계통 불교에 대한 탄압이 한동안 지속됐는데, 신라는 외래 불교를 탄압하는 한편 기왕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봐요. 아까도 말했지만 고구려는 372년에 불교를 수용하고 372년에 태학을 세워요. 그죠? 백제는 384년에 불교를 수용하고 근초고왕 때, 근초고왕 기록에 보면 박사가 나와요. 박사 고흥이 국사를 지었다, 이렇게. 아니
그 백제 역사를 쓰거든요. 근데 박사라는 게 결국은 뭐냐 하면 진나라 때 중국에서 생긴 그 제도인데 결국은 유교적 엘리트들 양성해서 실력이 상당히 깊은 사람한테 주는 명칭이 박사거든요. 그러면 백제도 이미 불교하고 유교적인 교육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고구려도 이미 그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검은고 갑에 나타나듯이 상당히 신라에서는 전통 사상이 강력해서 불교를 저항을 했단 말이에요. 불교가 들어오는 걸 계속 저항을 했다는 거죠. 이면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런 부분이 신라인들의 자주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보다 적어도 150여 년 동안 상당히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공동체를 운영을 했다는 거죠. 주체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외대 문화에 대해서 좀 저항되지. 그러니까 외래 문화에 대한 저항인데 그거는 주체적인 의식이 강했기 때문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자긍심이 상당히 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고갑도 보면 부처님보다도 천신이 이미 어떤 현상에 대해서 알고, 그죠? 정보를 알고 가르쳐줘서 왕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을 막아주잖아요. 그만큼 전통적인 그 종교와 그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때까지. 그래서 강정훈 같은 경우도 고구려와 불교가 밀착되어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탄압을 했을 거라는. 이건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고구려가 광개토대왕까지는 이쪽으로 계속 진출을 했거든요. 영토 확장을 했는데 장수왕이 되면서는 남쪽으로 진출을 하니까 승려들이 다 고구려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첩자 노릇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점이 있어서도 탄압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당시 소지왕은 장수왕의 남진을 막아놔야 하는 그런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김두진 같은 경우는 소지왕대 내전의 분수성의 존재는 궁중에 승려가 머물렀다는 뜻이고 왕실에서 신앙행을 알려주는데 내전 분수성의 사례라는 불교 탄압이 이루어지는 이는 귀족의 반대 때문일 거예요. 그 다음에 고영섭 교수 같은 경우는 일가는 왕권을 빌어서 이 사건을 반전으로 삼아 내전의 분수성을 불교에 기여한 궁중 귀족 녀석들과의 스캔들로 몰아붙여서 불교의 도덕성을 타격하고 있다. 그러니까 불교가 결코 기존 전통 사상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것을 스캔들을 만들었다는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인데 당시 왕실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에서 볼 때 전통신앙 세력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 전통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지가 말을 하고 까마귀가 기륭을 관여하고 신인이 나타나서 예언을 하고 하늘의 신령한 기운이 왕을 보호하는 등 이 설화에서는 왕은 초월적 존재로부터 보호되는 신성한 존재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지왕은 불법의 외호를 받는 것이 아니고 천신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상황을 만들어가는 게 어떤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 고려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이. 그러니까 소지왕이 전통신앙에 손을 들어준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나이라 교수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지왕이 그러니까 나정의 신궁을 짓고 하늘의 제사를 지낸 공덕으로 신탁을 받아서 궁중의 갈등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는데 여기 나온 천전청에 갔다가 그 사건이 터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요 천정을 나정으로 이해한 거예요. 나정으로 이해했는데 이 사건이 봐요. 소지왕 때 나을 신궁을 대대적으로 개축했다고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나을 신궁이 바로 어디냐 하면 지금 나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지왕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권력의 정점에서 나을 신국을 대대적으로 개축했다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로 했을 건데, 그 정치적인 의도가 뭐냐 하면 제 생각에는 김씨하고 박씨의 문제인데, 제가 강의하는 초점에서 계속 이런 걸 이해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박씨들은 진안 계통의 진안이라 했잖아요. 김씨는 변안이라 했잖아요. 근데 진안 계통인 박씨가 전통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이게 풍류도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소지왕의 부인은 김씨예요. 보세요. 소지왕의 부인은 김씨인데 그 다음부터 지중, 법풍, 진능, 진지는 다 박씨 왕비예요.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이걸 잘 보셔야 하는데, 그 화면 이거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원래 신라가 박씨에서 그죠? 석씨로 갔다가 김씨가 미추왕이 있다가 다시 석씨왕이 있다가 다시 김씨왕으로 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미추왕이 있고 석씨왕, 여기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면 석씨들을 완전히 소외시키는 상황이 벌어져요, 정치적으로. 그러면서 김씨하고 이렇게 할 때 김씨는 박씨들의 힘을 받을 필요가 있었어요, 상황이.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쭉 박씨들이 왕비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박씨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문화의 핵심이 바로 풍류도거든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샤먼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중왕, 소지왕 입장에서는 나을 신궁을 세워서 자기들이 김씨임에도 불구하고 박혁 거세의 신궁을 국가의 신궁으로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 하면 박씨들의 협조를 얻기 위한 하나의 이제 정치적인 계산에 깔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때 가장 권력의 중추가 김씨하고 박씨가 결합된 건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전통신앙이라고. 전통신앙을 무시하면 박씨 협조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정왕이. 그렇게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정치적 상황이. 그러고 나서 김씨 세력이 공고해질 무렵에 가서 공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전략이 필요했다는 거죠.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불교를 수용해야 하기도 했지만 세습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박씨 세력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전통신앙을 주도한 것은 박씨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신궁을 짓고 천신을 모셨다는 거죠. 이건 제 책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분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법풍왕대가 되면 세습왕조가 안정되고 중앙집권화가 완성되니까 시대에 맞는 이데올로기로 불교를 공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보세요. 372년에 고구려는 불교하고 태학을 받아들이고 384년에 백제는 불교하고 그 다음에 그 근초고왕 때 조금 빨라요. 박사제도를 벌써 이미 박사제도가 있는 거로 봐서 중국식 교육제도를 어느 정도 수용한 거예요. 그런데 신라는 이들보다 150여 년 동안 불교는 어느 정도 들어왔었지만 그래도 전통 사상이 더 강력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봐요. 고구려하고 백제는 이미 이때 중국적인 지식과 그런 세계적인 추이에 맞춰서 교육제도도 만들고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신라는 150년을 더 버틴 상황에서 뭐 어떻게 처신을 했냐 하면 150년을 법흥왕이 공인을 하고 나서 진흥왕이 전통사상하고 불교의 미륵사상하고 이렇게 합쳐서 화랑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재를 기르는 방식이 고구려하고 백제는 벌써 150년 전에 불교화되고 중국화됐잖아요. 그런데 150년을 더 지나서도 신라에서 인재 양성하는 방식을 독자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화랑제도를 만들었다는, 이게 간단한 게 아닌 게 지금 통일 시대를 앞두고 자꾸 사람들이 고구려 정통론도 얘기하지만 그야말로 우리 고유의 정신문화와 정체성을 가장 오랫동안 유지하고 그 방식을 활용해서 화랑제도까지 만들어서 인재를 양성했고 그 힘을 가지고 통일을 했고 그렇게 해서 민족 정신의 그 뿌리를 살려내서 그게 작동하도록 한 거는 신라가 아니면 안 됐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때 불교를 공인하고 혹은 그 이전에 신라가 태학을 받아들였으면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잘 생각을 안 하더라고. 봐요. 그러고 나서 다시 158년인가 지나서 신라는 신문왕 때 이때나 국학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신라가 우리가 자주성을 지킨 측면이 얼마나 이게 강력한 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 하면 불교가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150년을 버텼고 화랑제도를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인재를 양성했고 그러고 다시 158년이 있어서야 중국식 교육제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하고 다른 독자적인 정신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고구려가 통일이 됐으면 우리가 말하는 참 자주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일찍 소멸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그 중요성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인하고 158년이 지나서 그때야 국학을 만든다. 그러면 고구려 백제보다 근 300년을 유교식 엘리트들을 양성 안 하고 우리 방식의 엘리트를 양성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라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지. 근데 보면 지금 학자들 논문을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강조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 고유의 정신문화가 한민족한테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삼국에서 보면 좀 유교적으로 학자를 기르는 인재를 기르는 방식이 고구려는 태학, 백제는 박사제도, 신라는 국학이거든요. 그러니까 태학 같은 고구려 372년에 태학을 벌써 세웠어요. 불교하고 같이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구려는 실질적으로 불교하고 유교적 엘리트들이 권력 정점으로 일찍 들어갔단 말이에요. 물론 지방에 경당이라고 해서 약간 자주적인 그런 교육기관이 있었어요. 지방에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백제 같은 경우는 박사제도가 삼국사학에 보면 근초고왕 때 박사공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기를 졌다고. 그러니까 박사제도 자체가 중국 진나라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진시황 때.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신라는 국학 682년에서 쓴다고. 그러니까 지금 두 나라하고 비교해보면 신라가 유교 엘리트들을 양성하는 거는 신문왕 때나 돼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고구려 백제보다 300년 후라는 거예요. 그만큼 신라가 나름대로 어쨌든 어떤 상황이었든 주체적인 의식이 강력했고 그 의식이 사실은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힘을 발휘했다는 거죠. 그럼 그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이런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지금도 뭐 자주 통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냥 우리끼리만 통일하자는 자주보다는 그럼 자주 통일에는 우리의 역사 정체성이나 사유 정체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이러한 것들 단서를 남겨주고 우리가 자주적인 사유를 할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어준 것이 어쨌든 좋거나 싫거나 간에 사만을 통일한 신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상황으로 보면. 예? 그러니까 보시면 검은고 갑을 쌓으라는 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이제 정치적으로도 분석할 수 있고 종교적으로도 분석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풍류도하고 자주적인 교육제도를 만든 이런 배경들을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검은고 갑을 쌓으라는 걸 가지고.